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도 3월 8일 오후 5시 23분이고요. 이번에 파월이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을 발언을 했습니다. 뭐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발언에서 가장 크게 파장이 일어난 게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발언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일단 미 증시뿐만 아니라 BTC 등 위험 자산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은 또 급등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반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주된 내용들을 보면 이 우리 파월 할아버지께서는요,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3월 FOMC가 22일에서 23일 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줄기차게 25p를 얘기를 했는데, 이 50bp에 대한 인상이 진짜 크게 증가했어요. 얼마냐면 70%까지. 22%였다가 이제 70%까지 온 건데요. 최근 데이터 2월에 발표된 1월 고용과 소비물가 지수를 다 보면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결국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2월 FOMC는 2월 1일에 있었는데 이때 연준은 25pp에 대한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가 4.5에서 4.75였는데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사실 4회 연속으로 75pp를 인상을 하고 12월에 50pp 인상 이후에 인상폭을 낮추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은 다수는 올해 기준금리를 5%에서 5.5%까지 수준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 FOMC에서 3월 FOMC에서 전망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잘하면 6%까지도 말을 했었잖아요. 청문회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민주나 공화당 대부분의 의원들은요, 작년 이후에 연준의 금리 정책을 수긍은 했지만 유일하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3월 50bp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정말 5.75%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는 이 멘트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잖아요. 과연 파월이 0.5%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걸 거고요. 두 번째는 왜 0.5%로 이렇게 높아가는 시국에 한국 금리는 동결을 했을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국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보면은 이번 정말 파월의 메시지는 간단했다는 거. 첫째, 최고금리 수준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또 최종금리는 오는 11월까지 5.5%에서 5.75%로 오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현재 6월에서 11월까지도 금리는 천천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월에 0.5%, 그다음 나머지 0.25, 0.25, 0.25를 해서 최종 금리를 5.75%도 맡길 수 있다는 거. 다음 주에는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달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면 금리 인상폭에 대한 결정은 지난 2월 고용지표와 CPI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음 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지난 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사의 증가폭이 일시적인 돌출 현상일 뿐이고 앞서 나타났던 근원 인플레이션의 압력의 하향세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아마 이달에도 금리가 0.25% 인상될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할게요. 파월이 이달에 정말 금리를 0.5%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던 것처럼 지난 1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일시적인 돌출 현상일 뿐이고 앞서 나타났던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의 하향세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이달에도 금리가 0.25% 인상될 확률이 여전히 더 높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결과치가 반대로 나오게 되면 0.5%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연준이 이 후행지표인 고용지표에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를 맞춰보면 우리는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분기 후에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지금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지금 IMF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무역 수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년 3월부터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 달도 적자일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 형태로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적자 누적액은 어림잡아도 611억 불 정도의 적자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수출이에요.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를 당연히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대로일까요? 도대체 왜? 보시면 1월, 2월 다 동결됐어요. 연준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금리의 중심에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있고요.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고, 시장은 분명히 예상은 했지만 미국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동결을 하냐? 이러면서 말들도 많았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와 비교해 보면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 1월만 해도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잡힐 것 같다는 기대감이 올라오고도 있었지만, 지난해 6월 9.1%에 달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6.5%로 거의 주저앉았거든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안정되는 만큼 이후의 금리 인상 부담은 덜어질 것 같이 예상이 나왔지만, 미국 연준이 김지훈 금리 인상을 이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은 따라서 올려가는 게 맞지만, 한국도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국에 올리지 않았어요. 연준이 긴축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도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나오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연준은 그들이 원하는 최종 금리까지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5%를 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등을 함께 감안한다면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0.5가 나왔던 이유는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나왔던 0.5% 인상이 다시금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 시점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연준의 추가 긴축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한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미국의 금리는 높은데 한국의 금리는 낮은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답이 나와요.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4%예요. 그리고 한국의 금리는 3%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금리는 낮은 상태겠죠. 그러면 내가 돈을 예치를 하고 맡기더라도 3%인데 맡기겠어요? 4%인데 맡기겠어요? 당연히 4%인데 맡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돈의 이동이 생깁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자본의 속성상 돈의 이동이 생기고요. 우리는 이거를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거의 자본 유출은 이렇게 높은 금리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5인데 얘네가 지금 5%야. 그러면 당연히 1.5%, 자본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챙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패권 다 흡수가 된다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입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환율. 이 환율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달러. 여기는 우리가 원화가 있죠.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자를 예치해야만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질 때는 결국 우리나라 자산을 매각하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결국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달러를 사서 나가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환율의 급등이 나타나겠죠. 너도 나도 달러를 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자본 유출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여기서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 있으면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어 있더라도 다른 꿈을 꾸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연준의 독립적인 행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 방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한 눈치도 봐야 하는 시점이고요. 연준이라는 막강한 그들의 입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금리를 고려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단순히 연준을 따라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국내 시장에 맞춰서 너무 빠르게 올리면 문제가 되고 너무 올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가장 큰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이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환율이 상승하는 그 구간이 나타나면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리 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차트가 계속 버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버티는 구간은 이 바닥까지 가는 흐름이 아니라 알트들을 정말 위아래로 다 털면서 개미들이 원하는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최종 스탠스가 나오는 구간까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끌고요. 최종 시간이 돼서 동결이 되고 침체로 돌아가는 그 구간에 하락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 정말 알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정말 섣불리 투자하기도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과 그대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건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알트들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먼저 지켜봐야 할 거는 아마 연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0.5%로 올릴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왜 동결을 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제 영상에서 말 못했던 시장에서 남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장을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에 대한 연설이 먼저 우선이었기 때문에 촬영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장이 점점 지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쑥쑥 빠지고 있는데요. 항상 이 구간이 지치고 힘들 때 그때가 이제 많이 떠나가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필요하시다면 외시 소통방 들어오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나는 조금은 길게 그래도 올해 11월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르거나 동결하는 그 구간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